네,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다뤄볼 월간 부동산 이슈 탑 3.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개 신도시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분당, 일산, 평촌, 부천 중동, 삼본 등 일개 신도시에 건축 연한이 30년이 되어가는 아파트 단지들이 추진이 쉽지 않은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개 신도시에 부른 리모델링 열풍의 원인을 분석하고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선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리모델링 사업의 수익성과 향후 전망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월간 부동산 이슈 탑 3. 자, 일기 신도시 리모델링 열풍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0년 후에는 재건축이 사라진다. 삼본, 분당, 평촌 등의 지역에서 리모델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30년이 다 돼가는 노후 단지들이 많지만 재건축까지는 갈 길이 워낙 멀어서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게 더 낫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들 지역은 택지지구 조성 등을 통해 주택이 공급되어서 용적률이 200% 내외로 수평이나 별동 증축 등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 같은데요. 자, 권대중 교수님, 네. 일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열풍, 과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89년도, 90년도에 공급됐던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평균 200%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2004년도 이전에 지었기 때문에 300%가 최고 용적률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래도 쾌적한 도시를 형성한다는 것 때문에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뭐 160% 정도 전후밖에 안 됩니다. 네. 높아야 170, 80%. 분당도 한 200% 이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정부가 지금 재건축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그렇죠. 2018년도 2월 21일 날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했죠. 그 이후에 뭐 지금 적용되고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나 또는 조합인가 이후에 2년 거주 조건이나 그렇죠. 지지난해죠. 12월 28일 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합헌됐어요. 네. 이렇게 재건축은 4가지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갔을 때보다 리모델링이 쉽다고 본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이제 15층 넘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3계층 증축이 가능하고요. 네. 15층 이하는 2계층이 가능하면서 별도로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만약에 늘어나는 세대수만큼 또 기부 체납하면 거기에 따른 또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으로 손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그 일기 신도시의 일산, 분당, 평촌 다 이 바람이 불고 있지만 특히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내도 사당 우성의 우국신이라고 있어요. 우성, 극동, 신동아. 그렇죠. 한 4천 세대가 또 리모델링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리모델링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게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또 건축 공법도 발달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인기를 끌게 되면은 아마도 확산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권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게 되면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규제 측면에서 좀 완화되어 있는 리모델링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는 네. 그런 말씀이시고요. 네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네. 어떻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가들마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재건축 규제 때문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차이점을 명확히 알면은 이게 왜 리모델링이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게 되는지.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한 사례는 많이 없죠. 제가 알기로 한 군데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차이를 알면은 아마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아하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겠는데, 역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 수평 증축을 통해서 좀 가구 수를 늘리는 부분이 있겠고, 근데 북이진 않죠. 근데 재건축은 이제는 완전히 철거한 다음에 짓게 됩니다.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기한 보면은 우리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이면은 가능은 한데,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30년 이상 돼야지만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전진단도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수직 증축 같은 경우는 B등급, 그 다음에 그 수평 증축 같은 경우는 이제 C등급이면 되는데, 재건축은 이제 D등급 이하 받아야지만 사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경우에도 초과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등 기부 체납 의무도 사실 없게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 이익 환수제 당연히 들어가죠. 그래서 기부 체납 의무가 당연히 있고요. 조합 설립은 한 66.7%가 이제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리모델링은, 근데 재건축은 주민 75%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그 차이점 때문에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주셨고요.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봤을 있어서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리모델링 사업, 과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규제가 없다면 저는 재건축합니다. 규제가 없다면. 네. 왜 그런가 하면 네. 그 재건축은 도시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제 늙었잖아요. 건물도 늙었고 노후 불량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네네. 헐고 다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리모델링은 뼈대를 두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좌우 증축이 안 되고 전후 증축만 됩니다. 전후 증축.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대부분 이제 아파트들이 뭐 우리가 말하는 25평형, 30평형들이 되게 정사각형을 두고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조망권이나 발길을 조절할 수 있는데 네. 리모델링은 앞뒤로만 늘어나기 때문에 중간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비용이 싸느냐? 적어도 3.3제곱미터당 한 250에서 한 350 정도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는 한 500까지도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재건축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강하다 보니까 일로 갔는데 저라면 재건축합니다. 재건축하신다. 네. 지금 내력벽에 대한 발표, 철거 허용에 대한 발표가 나고 나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맞습니다. 많은데요. 네네네. 그 내력벽 철거, 과연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 수익성과 바로 연결이 될까요? 그럼요. 당연히 이제 내력벽 때문에 사실 이 수익성과 관련이 있죠. 만약에 내력벽이라는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기게 되면은 오히려 좁은 평수가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내력벽 철거를 역으로 이용해서 넓었던 걸 또 좁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리모델링 했을 때 내력벽 철거 이슈는요 가장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력벽 철거가 지난해 3월 발표하고 됐었는데 계속 밀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또한 관심을 갖는 단지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수익성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력벽 철거에 대한 이슈가 끝나야지만 어떻게 뭐 정해져야지만 들어가니까 그렇죠. 이게 아직 안 정해지니까 사실 관심만 갖고 있지 이거를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내력벽 철거에 대한 이슈가 빨리 확정이 돼야 수익성한 부분도 나온다. 그래서 네. 이런 것도 좀 초미의 관심사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송파구 성지 아파트가 사실 유일했던 거죠. 내력벽 철거에 대한 이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던 부분 증축 방식을 했었고요. 수직 증축 방식으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좀 초미의 관심사로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같은 경우는 54단지 조합 설립을 맞춘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내력벽 철거 이슈가 빨리 끝나야지만 사실 수익성을 담보받을 수 있다. 이게 완전 팩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 킨텍스 그 역 때문에 네네. 그 장성마을 그 아파트 2단지가 있어요. 음. 거기는 이제 59제곱미터하고 61제곱미터 작은 단지가 있는데 용적률이 161%밖에 안 됩니다. 이런 데는 수익성이 있죠. 문제는 이제 증축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 법이 그냥 존속돼 있으면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런 문제가 정부가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재개발 사업을 하거나 재건축 사업을 하거나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리모델링을 할 때 세대수를 늘리는 방향, 소위 말하는 1주택 2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좀 확대하면 왜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나 재건축하는 단지의 소유자를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아요. 그렇죠. 네. 새로운 투기 세력이나 투자 세력이 들어왔을 경우는 젊은 층이 있지만 대부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출가하고 둘만 사는데 85제곱미터 이상 되는 주택도 집이 있거든요. 넓고. 그래서 그거를 1가구 2세대로 쓸 수 있게 설계해 줄 수 있다면 구조적으로도 그렇게만 된다면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별도로 두 가구 종전 면적 범위 내에서 1.4배죠. 지금 현재 종전 면적 범위에서 두 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이거를 좀 늘려서 1.4배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이걸 두 개를 받을 수 있다면 주택 공급도 늘어나고 선호도도 높아져서 사비도 활성화되지 할 수 있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에 관해서 우리 두 분의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리모델링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대표적인 1기 신도시인 3본 신도시 지역의 한 아파트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에 성공했다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3본 율곡 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조합장 조영만입니다. 네, 저희 3번 율곡 아파트는 1994년 5월 준공 후 약 28년 된 아파트로서 총 가구수는 2042세대 21개 동으로 구성되어진 아파트입니다. 주변에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끼고 있으며 3번역까지는 300m 내외로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중심상과도 멀지도 너무 근접하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에 위치하여 학세권과 역세권, 상권의 이점까지도 누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단지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 아파트는 준공된 지 약 한 28년이 되었지만 재건축으로 진행 시 현재 용적률 216%로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관계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42세대의 대단지인데도 주차 가능 대수가 세대당 약 0.42대로서 가능한 한 주차 인원이 세대당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지 내 각종 컴퓨터 시설 등의 확충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거 환경의 개선으로 인한 소유자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의 가장 큰 난항으로는 저희가 대단지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자의 생각이 하나의 결론에 모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리모델링에 동의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지 않은 소유주분들의 한 분 한 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큰 난제입니다. 2020년 10월경 경기도청에서 리모델링 조례안이 공포되었지만 제정된 조례안은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현재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조합에 도움이 되는 내용보다는 시작을 준비하는 추진위의 자문제도라든지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 관할 관청의 도움 및 지원이 약속된다면 더욱더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거 환경의 개선이 가장 큰 수혜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의 개선,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은 소유자분들의 주거 환경의 질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 새로이 탄생하는 단지로 인하여 자산 가치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모델링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 두 분 전문가님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1월의 부동산 핫이슈 두 번째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